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입니다. OECD는 현재 중학교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는 2030년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틱스의 앞자를 딴 스템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학, 정보, 과학, 기술의 약자인 MINT, 민트 교육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면서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300개가 넘는 대학에 AI 학과를 설치하면서 AI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학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533 체제로 개편하고 정보기술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창조적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인재 양성 경쟁,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교육 이슈가 정쟁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무거움을 안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최근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문제입니다. 부총리님, 현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국정인가요? 검정도서인가요? 국정교과서입니다. 네, 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입니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건가요? 국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국정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지시할 수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삼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6학년 사회교과서는 그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 초등 사회교과서의 경우는 왜 수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우 이번이 아니라 2018년에 네네. 사용한 6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그렇죠. 2018년에 사용하는 6학년 사회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술되어야 합니다. 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 사회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을 했고 그렇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게 2018년도에 사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 내셔널 커리큘럼 체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죠. 네. 저도 여러 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고 또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초등 사회교과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맞지 않게 집필되었다면 국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신 그 박용조 교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은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도 타당한 일인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당시 특위위원장을 맡으셨던 만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이번 초등 사회교과서 문제 어떻게 다른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반대에 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국정교과서는 이제 폐기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검인정 교과서를 다시 국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렇죠. 발행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인 사회교과서에서 이 수정되는 내용은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발행 체제의 문제이고 하나는 내용 수정의 문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죠. 이런 소모적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국정교과서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외국에서는 벌써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교과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이런 비판과 또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는 그러니까 국가 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의 함양이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국정교과서로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교과서들을 이제 검인정화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초등학교는 사회와 수학, 과학 교과서를 이제 검인정 체계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초등학교도 사회, 수학, 과학은 시대적 상황을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꾸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 발행제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인정이나 자유 발행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자유 발행제 인정 자유 발행제로 바꾸는 것을 국정 과제로 이제 선정하신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자사고입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참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먼저 이제 올해 그 평가를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끝낸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이제 동의 여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전체 42개 자사고 중에 24개 학교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고요. 그 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 받았고 11개 학교가 이제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년 10년에 54개 학교가 이제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년 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년 10년 당시의 평가 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평가 기준을 60점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대로 설립 취지에 맞게 자사고가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학교가 재지정 받는 과정, 형식적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고 지난 5년 과정의 평가가 부실했다고 하면 이제 10년 차 올해와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작년 18년부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70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북이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최종적인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4개 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 평가를 이제 받은 거고요. 그 중에 11개가 이제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과 전북과 경기는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안에 그 교육부의 동의 요청이 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하고요. 저희 교육부도 이제 요청이 오면 지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서울, 경기, 전북은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교육부에 이제 동의 요청이 오면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저희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북과 경기의 경우에는 다음 주 말 정도. 전북, 경기,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청문 절차를 결쳐야 되니까 네. 7월 말 정도고요. 예, 전북, 경기, 부산이 이제 청문 절차가 네. 예, 끝나는 데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그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니까 좀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사고라고 통칭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학교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산고와 같은 전국 단위 학교도 있고 서울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 8개 학교 같이 광역 단위도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사고도 다수이고요. 또 수능 위주 교육으로 입시 학원화된 학교도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수시를 대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나요? 원래 자사고가 이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을 평가해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지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의 내용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 지표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는 절차상의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 지표의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흔히 자사고 폐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사고 폐지라는 5글자만 부각되고 또 사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들은 자사고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로 이 신입생들 들어오는 학생들 교육 과정의 어떤 그 전환기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10억에 걸친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10억을 지원하겠다고 20억까지 발표를 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0억의 예산 지원과 또 그 외에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갈증에서 기인하는 만큼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밝혀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 고등학교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한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구분해서 그 학생들에게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재 미래 교육의 역량을 갖추는 교육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뭐 교과 선택제라든가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 과정의 기회들을 넓혀주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8월 초에 저희가 이거를 좀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학교별로 많게는 한 1,000억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자사고 문제는 결국 고교 체계 개편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긴 흐름을 가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걸 수행하는 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네. 사실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혼란과 피로감이 큽니다. 그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부총리님,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교육이 정쟁의 중심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폐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좀 더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교육의 우리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적, 독립적 지위를 갖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 이제 논의 중인데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창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뭐 등등등 해서 거의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죠.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대표성과 중립성을 담보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제 국회에 발의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는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또 교육 단체 대표성을 가진 교육 단체들에서 이제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9명으로 구성되게 되는 안이 그 발의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 지명이 5명이고 국회 추천이 8명이고 교원단체, 대학 그리고 당연직이 이제 각 2명씩 해서 19명입니다. 근데 이 인적 구성이 정치적 어떤 편향성이 있다고 보여지신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구성과 운영에 수정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더 조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프로젝트 2061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2061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헨리의 성이 지구에 근접했던 1985년, 헨리의 성의 76년 주기에 맞추어서 1985년을 기준으로 76년 후인 2061년을 겨냥한 과학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도 새로운 교육 100년을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99.7% 네, 거의 거의 뭐 100%에 100%에 육박하는 수치죠. 네. 국공립고등학교 연평균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는 한 연 160만 원 네. 정도의 네, 교육비를 3년이면 부담하고 있습니다. 480만 원. 네. 고등학교 자녀가 2명이고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가세하면 크나큰 부담이 되겠죠.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어떤 분들이 특히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동안에도 이제 교육비 지원을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제 영세한 그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규모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그런 가구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 160만 원에 이르는 고등학교 학비, 등록금 등 고등학교 학비를 그런 분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실시해도 만시지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습니다만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허한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정 당국과 시도교육청과 재정 분담의 합의에 이르기까지가 매우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과 또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협력을 해주셨고요. 아마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2017년까지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학년 전면 실시를 계획을 했었는데 재원 분담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됐다면 진작에 이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어렵게 합의한 재정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지방 정부까지의 그 분담 비율이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올 2학기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듯이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네, 미세먼지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학교 미세먼지는 교육부, 어린이집과 노약자 시설의 미세먼지는 보건복지부. 이처럼 다부처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에 미세먼지 기획단을 만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 마이크로그램입니까? 네네. 예. 네. WHO 기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 마이크로그램 예. per 세제곱미터죠. 예. 네. 그 초미세먼지 기준을 최소한 WHO 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우리의 기준은 미국, 일본과 같은 기준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가 이 실현이 쉽게 안 되는 목표를 덜렁 내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감안해 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맑은 공기를 국민들께서 향유하셔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은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지하화해서 차량은 지하로 운행하게 하고 차가 다니던 지상에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도시의 허파를 만들게 되면 공기질 개선 효과와 더불어
요즘과 같은 더위의 열섬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랜드마크도 조성될 수 있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M30 고속도로 주변이 변화한 모습입니다. M30은 원래 도심을 순환하는 지상도로였는데 차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초구 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총리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또 도시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야에 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면 좀 가까운 시야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짜뉴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팩트에 기반하면서 핵심 내용은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언론 보도 형태를 흉내내기 때문에 사실과 구별이 쉽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SNS가 악질적인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작년 베트남 방문 시 방명록에 남긴 글이 김일성 주석 찬양글로 둔갑해 SNS에 퍼졌는데 가짜뉴스 피해 직접 당해보시니 어떠셨습니까? 네, 황당했지요. 네,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예, 그리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 자유 지수는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20계단이나 수직 상승했고 올해는 41위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언론계에 오래 계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고입니다만은 언론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중에 부동의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위 첫 행보로 여성 당원들의 엉덩이춤 논란을 보도한 한겨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내용인즉 당원들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한겨레가 속옷이라고 보도했다. 황 대표가 장기자랑 전반을 격려했는데 문장 배치상 속바지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죠? 네, 그건 네, 총리님, 가짜뉴스 정말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국회에 그에 관한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언론과 각 매체들의 자율 정화에 기대합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리터러시라고 합니까? 언론을 보고 진위를 판별하시는 힘 이런 걸 가지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 혐오 문화, 혐오 발언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당이 허구와 증오의 가위를 들고 이 균열을 밑그림 삼아 가위질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진 곳을 진실과 화합의 실로 연결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